고용에 들어갈 비용들이 로봇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이미 모두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에서 전개하는 로봇 기업들을 보시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로봇 기업들은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을 도입해요. 그럼 당장 현대차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로봇 기업은 다른 데 또 판매를 해야 돼요.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이제 AI 기반의 산업들이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오늘 좀 관련된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볼 거고요. 잘 따라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제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이 조금 이제 그 갭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로봇 관련된 종목들,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조정이 나온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강력하게 슈팅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을 보이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서 이제 과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어느 정도의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AI 기반으로 한 선행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일정 정도 계속 움직임이 나와줘야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직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가, 이걸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까? 그걸 이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저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이제 선봉장 역할을 좀 해주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더 강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종목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대장주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주가를 띄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의 이제 상방이 아직도 많이 열려 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SK하이닉스의 상방은 아직 많이 열려 있다라고 봐요. 이제 겨우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2분기, 3분기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도 계속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 1분기 실적 자체가 너무나도 좋게 나왔어요. 뭐 그냥 잘 나온 수준이 아니라 뭐 폭증을 한 수준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 19조, 올해는 52조, 그리고 영업이익 8조에 올해는 37조. 뭐 거의 한 4배 정도? 예, 그래서 한 4배에서 한 4.5배? 이 정도 이제 성장이 나온 것이고, 순이익도 한 8조 정도에서 40조 정도로 뻥튀기가 됐죠. 사실 작년 4분기만 하더라도 직전 분기보다도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는 맞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정말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분기, 3분기는 더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상승 캐파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뛰고 있습니다. 작년도 엄청나게 뛰었는데 올해는 더 말도 안 되고요. 내년, 내후년도 어느 정도 성장 흐름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75%를 예상합니다. 올해. 그리고 순이익률이 62%. 내후년까지 봤을 때 줄어든다 하더라도 70% 언저리를 보고 순이익률도 60% 언저리를 봐요. 물론 대단한 건 맞지만 이제 이익률이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주가 꺾일 수 있잖아.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제 이익률이 꺾이면서 같이 이제 주가도 꺾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이런 이익들, 뭐 외형 확장이 이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마진율이 꺾여 버리게 되면 좀 꺾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점을 이제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 PER 6배를 봅니다.
내후년에 이제 실적을 선행해서 본다라고 하면 뭐 5배 아래를 좀 기대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사실 그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마진율이 이제 75%, 순이익률이 62%를 보는데 PER이 뭐 6배, 선행으로 보면 뭐 5배 아래로 본다? 너무 싼 거죠. 주가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뭐 한 5배 올라도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주가가 20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뭐 한 180, 190 왔다 갔다 하는 가격에서 5배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주가가 한 1000만 원을 보는 거죠. 1000만 원 좀 안 되게? 뭐 한 800만 원? 900만 원? 뭐 이 정도 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이제 내다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5배가 올라간다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5배가 올라가도 그게 뭐 비상식적으로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진율 70%대, 뭐 60%대 나오는 기업들 PER 20배, 30배 허다합니다. 심지어 2, 30배 정도 PER 정도 프리미엄이면은 오히려 싼 편에 속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몇 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4, 5배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4, 5배까지는 아니어도 올해는 일단 당장 성장 모멘텀이 엄청 강력할 거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꺾인다? 그렇게 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성장 모멘텀을 좀 더 보셔도 괜찮겠다.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2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3분기, 4분기 실적 발표도 있고 내년까지도 이제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SK하이닉스가 여기서 꺾일까? 뭐 삼성전자는 그거보단 덜하지만 충분히 그 정도 급의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랠리를 이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런 SK하이닉스 중심의 이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AI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여전히 강력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I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했을 때 AI 순환매가 돌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또 뭐 ESS 원전이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돌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올라갈 수가 있다?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물론 자율주행도 있겠지만 로봇을 꼽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랑.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공장 자동화라든지 로봇을 이제 대체하는 로봇으로 이제 인력을 대체하는 이러한 구조들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예전부터도 많이 강조했던 포인트긴 한데 이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평가하는 게 보통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뭘 보시는 게 좋냐면 인플레이션? 그러면 코로나 때부터 이제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되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 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도 뭐 물가는 매년 매달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좀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조 안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라고 얘기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 이 임금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려가지고 그냥 줄 것이냐, 아니면 그 돈으로 대신에 그냥 로봇을 쓸 것이냐, 이제 이 기로에 서는 것인데 기업들은 대부분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죠? 로봇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임금 인플레이션이 그냥 적당한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이제 강력한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로봇을 쓰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때 정말 이제 큰 지점을 한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충격적인 경험? 뭐 좀 기업들의 선택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죠. 뭐냐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들이 다 셧다운이 되고 피해를 막대하게 입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미리 대비를 해놨던 그러한 이제 구조들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A 기업은 공장 자동화라든지 물류 자동화라든지 뭐 로봇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 자동화에 그다지 대비를 안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동화에 이제 대비를 잘 안 해놓은 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 이제 공장이 셧다운되고 이럴 때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미리 대비한 기업들은 타격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보고 느낀 바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일이 터졌을 때 자동화에 이제 어느 정도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피해를 받는구나.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로봇 도입은 필수적이구나. 물론 임금 인플레이션, 뭐 사람들한테 뭐 돈 주기 싫어서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기업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때 있었던 이 사건들이 엄청나게 큰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제 투자 결정에 있어서 기업 운영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뭐 고용이 이제 뭐 해고가 나온다든지 뭐 구조조정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늘상 있어 왔던 일입니다. 경기가 사이클을 타면서 구조조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고용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계속 있어 왔던 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는 그 양상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구조조정이 있고 뭐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사람을 뽑지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다시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이제는 그 투자를 확대하는 단계에서 다시 줄였던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용에 들어갈 비용들이 로봇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기업들은 이미 모두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에서 전개하는 로봇 기업들을 보시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로봇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대기업에서 전개하고 있는 로봇주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건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공장 자동화에서 인력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로봇으로도 평가받기도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있어서 테슬라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거의 유일한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현대차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교롭게도 모두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고 자동차 기업들 특징이 또 이제 노조 문제와 매우 이제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로봇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력한 도입을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노조 문제에 민감한 기업과 산업군이라는 겁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노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 테슬라도 그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일론 머스크 그 인터뷰하는 거를 이제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인물이죠. 뭐 재택근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런 건 뭐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면 코로나 때 재택근무 이런 게 엄청 활성화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생산성을 안 떨어뜨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봐라.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를 가리키면서 지금 봐라. 이거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출근을 안 하면.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얘기를 하는 좀 인터뷰를 본 적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산업군이기도 합니다. 또 미국은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걸로 이제 보고 있고, 뭐 어찌 됐건 현대차 그룹과 이제 테슬라 모두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로봇 산업 도입에 있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좀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가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또 평가할 수 있고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로봇에 투자한다, 혁신 업종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대기업 위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 혁신 업종이라는 건 당장의 사업부에서 돈을 말 그대로 이익을 뽑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 자금적인 체력이 뒷받침이 돼서 버텨줘야 되거든요. 로봇 산업이 꼽힐 때까지. 근데 그러지를 못하죠. 왜 그러지를 못하죠? 자금적 체력이 없으니까. 근데 대기업의 지원이 있고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면 자금적 체력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꼽힐 때까지. 그래서 이러한 지점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나 이제 대기업의 지원 아래에
더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대기업발 수혜를 받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자금적인 문제도 있는데 애초에 사업이 확장될 때 훨씬 더 많은 사업 수주를 따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을 도입해요. 그럼 당장 현대차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로봇 기업은 다른 데 또 판매를 해야 돼요.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일단 대기업들은 뭐 산업을 키운다. 뭐 예를 들어서 로봇 산업을 키워서 로봇을 생산해요. 그럼 그걸 자기 회사에 바로 적용시켜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기업들은 만들어서 또 다른 데 영업을 하고 다니면서 팔아야 됩니다. 현대차에 팔아야 되고 삼성에 팔아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고객사가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로봇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역시 현대모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왜 첫 번째로 봐야 하냐?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사업을 전담하겠다, 로봇 사업을 담당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현대모비스예요. 다시 말해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사업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현대오토에버예요. 왜 그 다음이 오토에버냐? 일단 우리가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들이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건데 오토에버가 결국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현대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소프트웨어 솔루션도 담당하고 특히나 로봇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솔루션도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현대위아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스마트 팩토리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위아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단순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 분야도 있지만 일단 방산 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현대로템에다가 방산 사업을 매각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계열이잖아요. 뭐 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대 쪽이니까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위아 쪽에서도 방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현대로템 쪽에다가 방산 사업부를 매각해서 넘기고 현대위아는 아무래도 이제 로봇 사업과 자동차 사업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열 관리 이런 신사업에다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위아는 진짜 로봇으로 조금 더 집중하고 방산을 현대로템에 넘기는 이러한 구조로 이제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위아는 매각한 대금, 방산 사업부 매각한 대금으로 훨씬 더 집중해서 로봇 사업에서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왜냐면 돈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또 투자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또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더 이제 그 방산 사업을 키워가지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집중 전략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이 기업들을 모두 아우르는 현대차. 이 기업이 또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1순위 현대모비스부터 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는 상징적인 기업들이라고 봐요. 물론 현대글로비스나 기아도 수혜를 받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본다라고 하면 굳이 기아나 현대글로비스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선에서 로봇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건 요 정도 선까지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게 현대차 그룹을 봤으니까 그 다음은 또 이제 대기업,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상징적인 대기업을 또 봐야 되겠죠. 어디겠습니까? 삼성이죠. 삼성전자가 아예 로봇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인수를 해버린 로봇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를 또다시 신고가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 지분이 이제 가장 많아지면서 35%에서 이제 한 25% 정도 더 추가적으로 이제 지분 매입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매입까지도 예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더 큰 이제 상승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시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삼성전자가 더 매입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 쪽에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간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고 또 최근에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LG전자예요. 주가가 이제 외국인 수급과 그다음에 실적 성장을 전망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신고가를 쓴 게 아주 이제 이익 캐파를 들어올리고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올린 건데, 이 구조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 LG전자도 이제 로봇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라 이 기업도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로봇 관련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는 단순히 그냥 뭐 가전이나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전의 로봇, 피지컬 AI까지도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사업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같이 한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개별 기업으로서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죠? 그렇죠. LG전자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 로보티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LG전자와 로보티즈,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에서 인수한 두산 로보틱스, 아니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로봇에서 지금 가장 정수라고 불릴 만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이익 캐파가 상당히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부채 비율도 낮죠. 근데 이제 마진율이 이제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니까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캐파를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추후에 상당히 이제 성장 모멘텀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불러 모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한번 이제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를 조금씩 들어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액추에이터나 감속기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협동 로봇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하는데, 두산이라는 이 그룹 자체가 건설기계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워낙에 강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돼서 이제 로봇 사업까지의 시너지라든지 확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고 투자를 한번 염두에 두셔도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뭐 이제 감속기라든지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로봇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품으로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청라 공장을 이제 늘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봇 핵심 부품이라고 평가받는 액추에이터도 이제 자체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수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라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대주주를 보시게 되면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이제 한 13%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SPG 같은 기업들이죠. 개별 기업이긴 하지만 이익 캐파가 이제 뛰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로봇 기업들에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여전히 계속 흑자를 보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흑자 보고 있었고 적자 보고 있던 기업도 아니야. 근데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기업이라 안정성이나 하방 지지를 부여해 주면서 상방으로 이제 들어올리는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서 이제 SPG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클로봇이죠.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청소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 로봇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거 뭐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상징적인 또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스판 로봇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발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그룹과 보스턴 다이내믹스발 수혜를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고, 다만 좀 아쉬운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관련된 모멘텀 요것만 이제 아니면은 괜찮은데 유상증자 모멘텀이 좀 작용하면서 살짝 좀 아쉽게 됐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었다면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미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지금 진입하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주가 한참 올라가고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이냐 미리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지금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수익을 내는 거에 있어서 한 발 앞서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한번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으로 필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의료 로봇입니다. 재활 로봇이나 의료 로봇 쪽 수술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고영, 미국의 FDA 임상 통과한 뇌수술 로봇으로 임상 통과한 기업이죠.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로 유명한 큐렉소, 그리고 뭐 PNS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앞서 로보티즈처럼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또 좋은 결과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역시 뭐 고영과 큐렉소가 의료 로봇에서는 가장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아쉬운 건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그 시메스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쿠팡이랑 같이 물류 자동화 계약을 체결하면서 쿠팡의 물류 자동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메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쿠팡발 물류 로봇 자동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물류 자동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현대 쪽에서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이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기업이에요. 얘 이제 모회사가 누구냐?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게 공장 자동화, 뭐 물류 자동화랑 뭔 상관이냐? 이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에서 엘리베이팅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와 그다음에 특히 현대무벡스가 공장 자동화, 그다음에 물류 자동화의 이제 핵심 종목 중에 하나라고도 제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대무벡스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지 여부가 좀 기대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이제 AI 모멘텀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로봇이다 보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전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하시면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AI 그 흐름을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모두 쭉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그 시장 하나만 조금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일단 간밤에 일단 그 달러 인덱스,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환율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환율이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환율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환율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 시세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환율이 불안정하면 어쨌든 이제 증시나 지수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간밤에 좀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미국 이란 전쟁 모멘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흐름이 아쉽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러한 지점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매매하실 때 유가가 이제 오랫동안 전개된다라고 하면은 고유가가, 그러면 사실 시장이 계속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안 잡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이제 이번 달 5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 있죠. 5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과 소비 지표,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좀 판단해 가지고 연준에서 이제 스탠스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많이 또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체가 이제 되죠.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참고하면서
금리 스탠스를 확인하고 좀 투자 결정을 많이 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구리가 이제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어쨌든 AI 기반으로 해서 구리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 그래서 앞으로 AI 인프라를 통해서도 봤을 때 구리 수요가 앞으로 계속 강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리 자체 가격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